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문경공장 화재는 공장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데다 불이 식용유 탱크로 옮겨 붙으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청은 오늘 지난 1월 31일 발생한 문경공장 화재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소방청은 3층 수색에 나섰던 구조대원 4명 중 2명은 창문을 깨고 탈출했지만 나머지 2명은 순식간에 밀려나온 열과 짙은 연기, 붕괴된 천장 장애물로 인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청은 향후 대원 안전을 중심으로 재난 현장 표준 절차를 개정해 대응 기술과 실행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대상물 구조, 위험 요소 등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도록 예방정보 시스템과 무전 통신 기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쪼록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어야 할 텐데요.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3월 13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전기차 100만실의 성큼, 올해 원픽 전기차 시민의견 들어봤습니다. 토레스 EVX죠. 배터리 안전성은 기본, 국내 최장 10년 100만 킬로미터 배터리 무상 보증, 광활한 적재 공간까지. 토레스 광고하시면 안 돼요. 전트림 200만 원 이내인데요? 이 혜택 어쩔? 토레스 EVX 어디서 탈 수 있죠? 3월 KGM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아이패드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필수의 차필 규정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상주시의 도남정수장 확장공사 준공식이 있었는데요. 잠시 후 상주시 상하수도 사업소 김보배 상수도 시설팀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김필수의 차필 규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가장 최근에 또 이슈화된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이 차량 타이어가 빠져서 사고 나가지고 사망자 또 10여 명의 어떤 부상자까지 발생한 사건 아실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다뤘죠. 대형 화물 차량 타이어 빠진 사고. 예, 그래서 오늘은 차량용 타이어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요새 내연기관차도 그렇지만은 전기차도 많이 쓰면서 전용 타이어에 대한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타이어, 기능성 타이어에 대한 것, 또 관리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 주제는 차량용 타이어입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자, 사실 우리가 뭐 자동차 연비라든지 엔진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관심이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타이어에 대한 관심은 좀 덜한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타이어 그렇게 볼 게 아니죠. 상당히 중요한 맞습니다. 부품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타이어는요, 일일 점검입니다. 일일 점검. 다시 말씀드리면은 엔진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면은 갓길에 세워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만은 타이어는 운행 도중에 고속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어는 일일 점검, 하루에 한 번 이상 봐라라는 뜻인데, 아침에 출근하실 때 시동 걸어놓고 워밍업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내리셔가지고 차 한 바퀴 돌면서 타이어 바퀴 공기압은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로 한 번씩 이렇게 좀 밟아보고요. 그렇죠. 한번 쳐보는 거죠. 그게 이제 확인한다는 뜻인데, 그리고 직장에서 퇴근하실 때도 시동 걸고 한 바퀴 또 돌아보고, 그래서 차의 표면 상태도 보지만 타이어도 같이 보시고, 그래서 타이어에 대한 것들은 어떤 항목보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은 벗겨진 맨발로 뛴다 그러지만 타이어는 벗겨지면은 사고입니다. 그거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이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거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봐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새 타이어는 관리도 그렇지만은 종류가 기능성 타이어 종류가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런 타이어 종류에 따라서 보는 방법, 관리 방법이 틀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우리가 사실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쓱 한번 둘러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타이어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밤새 문콕 당한 데 없나 어디 긁힌 데 없나 이런 걸 많이들 보시는데 타이어를 일일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네. 사실 해외에서는 타이어 관리를 아주 최고로 생각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일일 점검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예. 생각 이상으로 타이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타이어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트레드, 홈이 많이 마모가 되면은 우리가 물 빠져나가는 길이 없어지거든요. 홈이 없어지면은 예. 눈도 내렸을 때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게 미끄러지면서 우리가 이제 그 뒷길 위에 미끄러진다 그랬죠. 제동거리가 한 2배 정도, 3배 정도 늘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어에 대한 것들은 공기압도 중요하고 또 트레드 홈의 깊이가 보통 1.6mm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타이어 교체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또 편마모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행 도중에 한쪽으로만 다는 타이어는 우리가 말하는 타이어 정렬, 이 얼라이먼트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얼라이먼트.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보고 또 전문 장비를 통해서 차가 기울어져 있지 않는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평지에서 아스팔트에서요. 예. 주변에 차가 아무도 없을 때 있죠. 예. 진짜 그런 데서 차를 1-20km 저속으로 움직이면서 이 3-40km도 괜찮은데 보통 핸들을 놓고요. 예. 핸들이 돌아가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저속으로. 똑바로 놓고 핸들을 놨을 때 예. 차가 저속으로 움직일 때 똑바로 쭉 가져야 되는데 예. 핸들이 혼자서 쭉 돌아가는 차들이 있어요.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예. 차가 돌아가면요. 예. 타이어가 한쪽으로 편마마 됐거나 아니면 얼라이먼트가 잘못돼 있어서 틀이 휘어진 거죠. 자세가 우리 사람을 따지면 자기는 똑바로 가는데 남들이 보면 휘어져 있잖아요. 예. 그 차는 한쪽으로 거꾸로 핸들을 반대로 힘을 줘서 잡아야 되니까 능동적으로 대처 못하고 사고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그렇게 이제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타이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이물질이 박혀 있다든지 지난번 사고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기능성 타이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기능성 타이어요? 우리가 뭐 보통 스노우 타이어 정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능성 타이어가 있죠? 뭐 스노우 타이어도 기능성 타이어 겨울에 미끄러지지 않는 뭐 카본 블랙의 종류라든지 트레드 홈의 형태가 틀린 게 이제 스노우 타이어인데요. 그거 말고 요새는 보통 일반 레디얼 타이어라고 사계절용으로 쓰는 건 일반 타이어고요. 요새 기능성 타이어 나오는 것 중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디렉션 타이어라 그래요. 디렉션 방향성 타이어라 그럽니다. 방향성 타이어는요. 바깥에 타이어를 보면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바퀴가 움직이는 방향에 화살표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되냐면은 트레드 홈의 형태가 모양이 틀려져 있어요. 그 방향성에 맞게끔 물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잘 빠져나가게끔 설계를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별도로. 근데 만약에 방향성 타이어의 바퀴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로 돼 있다 그러면은 설계 물이 잘 빠지는 구조인데 이거를 반대로 해놓으면 어떻게 써요? 물이 더 안 빠지겠죠. 안 빠지죠. 그래서 예전에 실제로 사고가 난 차가 들어왔는데요.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타이어가 방향성 타이어가 반대로 껴져 있답니다. 이게 정비업소에서 반대로 껴놨대요. 실수군요. 그래서 사고 난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비업소에 책임을 묻고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정상적인데 반대로 껴놓으면 더 미끄러지고 더 차 바퀴 제어가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끼는 타이어가 디렉션 방향성 타이어다라면 바깥에 보시면 알아요. 검은색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카본 블랙이니까. 그 바깥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것은 방향성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그게 차가 바퀴가 돌아가는 방향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 아웃 타이어라고 있어요. 인 아웃 타이어. 안과 바깥 타이어라는 뜻이죠. 그게 인 아웃 타이어는 바깥으로 봤을 때 아웃이라고 써 있는 게 바깥이고요. 보이지 않는 게 인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속의 구조가요. 그 힘줄을 바깥의 부분을 더 보강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곡선 구간 같은 데서 차를 이렇게 곡선을 틀면 한쪽으로 차가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원심력 때문에. 그렇죠. 그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해서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곡선 구간이나 차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아웃 타이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타이어도 만약에 내가 바깥에서 봤는데 바깥에서 보는데 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껴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도리어 더 위험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인, 아웃 타이어, 또 방향성 타이어 이거를 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뭐 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있는 거예요, 따로? 그 일반 있습니다. 타이어 쓰면 이거 안 돼요? 일반 타이어 쓰셔도 전혀 문제는 없지만은 예. 수명이 반뿐이 안 될 거예요. 아, 일반 타이어를 쓰면요, 전기차에서 예. 왜 어떤 그러냐면은 차이점이 있습니까? 전기차는 같은 동급의 내연기관차에 대비해서 400~500kg 무겁습니다. 아, 전기차가 더 차가 무겁죠. 배터리가 좀 훨씬 무거우니까. 예. 그렇죠.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명 외국에서 나온 이번에 무슨 트럭 같은 경우는 3톤이에요. 3톤이요. 이거 차 예. 무게가. 이게 예. 차가 무겁다 보니까 타이어가 견디는 강도도 세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지금 전기차 국내에도 57만 대 정도 다니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바깥으로 볼 때 폭은 좁은데 타이어 크기가 커요. 예. 좀 커 보이거든요. 보통 20인치 뭐 이런 거 이렇게 만드는데 폭은 좁은데 이게 이제 마찰력도 잘 만들면서 또 마모도 안 되고 또 승차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만든 게 전용 타이어인데요. 네. 이 타이어는 이 타이어를 쓸 때도 원래 내연기관차 타이어보다도 소모율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아주는 교체 기간이 좀 짧아요. 근데 그렇군요. 만약에 예. 전기차에다가 일반 레디알 타이어 끼면은 수명이 반뿐이 안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전기차가 무겁다는 대신 무겁다는 뜻은 아스팔트 깎아먹는 것도 크고요. 예. 예, 또 중요한 것이 리프트 같은 거 기계식 주차장에 올릴 때 진짜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보통 이 기계식 주차장 오래된 기계식 주차장도 많이 있는데 예. 뭐 어떤 큰 차는 뭐 얼마 몇 톤 이상은 못 집어넣는다는 거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일반 전기차는 동급인데 크기가 똑같이 보여도 무게가 몇백 킬로나 무겁습니다. 예. 근데 이거 그냥 집어넣다가 안에 갇혔던 사람도 많아요. 아, 그렇군요. 제가 잘 아는 분도 예. 기관장인데 예. 기사를 대동해서 차하고 기사하고 같이 갇힌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것도 40~50분 만에 구출됐는데 아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 지금 정리가 좀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리프트 정비업소에서 리프트 차를 올릴 때 이 전기차 전용 리프트 같은 거 좀 무게 견딜 수 있게끔 강도를 강화시키는 그렇군요. 리프트를 써야 되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지도 않게 전기차를 쓰면서 생기는 부작용 같은 건데 타이어도 꼭 전용 타이어를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건 몰랐네요. 전기차가 일반 차량보다 훨씬 무겁다는 거. 예. 훨씬 무겁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올릴 때도 그거 좀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좀 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 충전 방법도 그렇지만 일단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가 틀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여름철에 예. 침수도로 지나갈 때 내연기관차보다 더 조심하세요. 바닥에 배터리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젖은 손으로 충전하지 마세요. 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과속방 지턱이 가장 많은 국가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지방 같은 데 갈 때 과속방 지턱의 폭이나 높이가 도료가 지어져 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 바닥 툭 치고 지나가는 경험이 있으실 맞아요. 거예요. 예, 그럼요. 예. 예, 근데 전기차는 바닥에 치고 지나가면 안 되거든요. 아, 왜 그 야. 바닥에 왜 배터리가 있어서 그러나요? 배터리가 있는데 충격이나 압력을 크게 받으면 잘못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화재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재가 예,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전기차는 바닥을 치고 지나가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가 사실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예. 가르쳐주는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전기차 운영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시고 젖은 손으로 예. 2중, 3중 돼 있어도 100% 보장이라는 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 여름철 또 침수로 지나갈 때도 뭐 밖에 3분의 2까지는 괜찮은데 일반 전기차는 반 정도 이상 넘어가면은 바닥에 물 쪽이 이제 배터리가 물에 닿기 시작을 하는데 방수가 돼 있어도 이 완전한 보장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주의사항, 뭐 타이어뿐만이 아니라 전기차는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기차 모시는 분들 이런 점들 주의하셔야 되겠고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왜 운행 중에 펑크가 나는 경우도 가끔씩 있잖아요. 있죠. 그럴 예. 때 이렇게 고속으로 갈 때는 어떻게 운전대가 이렇게 막 돌아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어떻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영화식으로 타이어가 한 번에 팍 터지는 경우는 많지가 않으니까 한 번에 터지면 휙 돌아가니까 전복이 되는 거예요. 영화 장면식으로 되는 거죠. 그건 대형 사고가 되는 거고요. 그런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펑커나드 실펑커에서 서서히 공기가 빠지는데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나온 차는 TPMS라고 운전석에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 TPMS가 들어가 있어서 타이어 공기압이 한 3, 4, 5 PSI 정도만 돼도 앞에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요. 공기압이 좀 빠졌다 했을 때 그 계기판에 나오더라고요. 나옵니다. 근데 그거 뜨면은 어디 부위에 문제가 있니 휴게소 들어가셔서 바퀴가 바람이 많이 빠졌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요 4바퀴 차이가 없는데 불은 들어와 있어요. 그게 이제 4, 5 PSI 정도는 눈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은 안에 공기를 민감하게 센서가 감지를 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바퀴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TPMS를 의무화 시켜놨더니 고급차에는 좋은 TPMS를 끼고 이 대중 모델은 좀 싼 거를 낀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오류가 나는군요. 불이 딱 뜨면은 어디 바퀴 그러는 거예요. 내려서 봐도 똑같이 보이는데 근데 고급은 4바퀴 중에서 방향을 다 가르쳐줘. 어디 바퀴에 바람이 옅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조치를 하셔서 일단 불이 떠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의무화시킨 이유가 타이어 공기압을 원래 없을 때는 전혀 확인이 못하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그 계기판에 혹시 TPMS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빠른 시간에 한번 내려서 바퀴 4개가 어떤지 상태 보시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 이 공기압 불 들어온 거를 공기 보충하고 없애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제 겨울철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조금 낮게 하고 여름철에는 조금 더 팽팽하게 이렇게 유지하는 게 좋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그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꼭 그거 안 맞추셔도 돼요. 그래요? 뭔 얘기냐면은 타이어마다 적정 공기압이라는 게 있어요. 차마다. 그래서 운전석 운전석 도어 열면은 옆에 붙어 있어요. 또는 거기 없으면은 뒤에 연료 탱크 캡에 안쪽에 뚜껑에 붙어 있거든요. 내 차에 어떤 타이어는 몇 PSI를 끼라고 압력을 누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만 맞춰주면 되지. 여름에 겨울철 맞춰주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것 때문에 더 혼동을 일으켜요. 그렇군요. 도리어 여름에는요. 공기압이 팽창하거든요. 공기가. 그리고 겨울에는 수축을 하기 때문에 TPMS가 그래서 아까 TPMS 말씀드렸는데 공기가 전혀 관계없어도 TPMS가 뜨는 차가 있어요. 민감한 거. 그렇죠. 왜? 압력 차이가 온도 차이에서 그 압력 차이에서 센싱이 뜨는 거예요. 차는 문제가 없는데 불이 들어오니까 불안해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겨울철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적정 공기압 채우시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이어 부품 중에서 자동차 부품 중에서 타이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오늘 말씀 주셨고 우리가 왜 거리 다니다 보면은 타이어 정비업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웬만한 그 주요 사고에는 하나씩은 다 있는데 자주 좀 점검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기도 제대로 채우시고요. 그러니까요. 옆에 사이드월 흠집 나면은 타이어를 못 쓰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참 아이러니하죠? 밤새 울어 못 잤는데 방긋드는 얼굴에 힘이 나는 아이러니. 음정도 박자도 없지만 그 어떤 노래보다 감동적인 아이러니. 잠깐의 걸음마에도 하루 종일 뛸 듯이 기쁜 아이러니. 세상 힘들지만 세상 행복한 아이러니. 이러니 아이를 키우나 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10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 8일이었죠. 상주시에서는 도남정수장 확장공사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상주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김보배 상수도 시설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보배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도남정수장이 준공됐다는 소식 오늘 자세히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도남정수장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 곳인가요? 네, 지난 3월 8일 도남정수장 준공식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 도남정수장은 낙동강 은수를 치수하여 불순물과 오염물질을 제거한 다음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시민에게 공급하는 시설이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네. 또한 정수장은 원수를 먹는 수돗물로 만들기 위하여 응집, 진전, 여과, 살균 소독 과정을 통하여 음용수를 만드는 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예, 크게 봐서 한 4가지 과정을 거치는 거군요. 응집, 침전, 여과, 살균 소독 이렇게요. 예. 자, 이번에 이제 확장 공사가 이루어진 건데 어떤 사업이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예, 이번에 확장 공사가 이루어진 사업은 도남정수장 확장 공사는 수도 급수구역 확장과 부족한 치수량을 확보하고자 상주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상수도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도 급수구역 확장. 그러니까 급수가 안 됐던 그런 지역이 있었나 보네요. 먼 지역 같은 경우는. 먼 지역에는 아직도 급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상주시 관내에 있지만 이 상주시 물을 못 먹는 곳이 있군요. 아직도. 그렇죠. 예, 이렇게 급수구역도 확장하고 취수량도 확보하고자 이렇게 확장 공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자, 공사 기간하고 규모 그리고 예산은 어느 정도나 소유가 됐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사는 2019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4년간에 걸쳐 가지고 2023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예. 본공사의 규모는 매호치수장 1일 2만 1,000톤 확장, 도남정수장 1일 2만 톤 확장, 만산배수지 1일 15,000톤 신설, 도수, 송수, 배수관로 22.5km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예. 총 사업 예산은 한 893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국비 143억 원과 도비 18억 원, 시비 7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총 예산 한 900억 가까이 되는 아주 큰 공사였습니다. 이 중에 이제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갔군요. 한 730억 정도 들어갔고. 시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취수장도 확장하고 정수장도 확장하고 배수지도 신설하고 또 송수 배수관로도 한 22.5km 정도 설치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이번 준공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 도남정수장 준공으로 상주시는 부족한 지수량을 확보함에 따라 급수구역 확장이 가능하여 도심지에서 가장 먼 하북면까지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직도 공급 못하는 거. 앞으로 이제 점점 더 확장을 해 나가시겠네요. 그렇죠?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곳이 많이 있을 테니까. 예. 자, 도남 정수장에서는 낙동강에서 취수한 물을 정수해서 상주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정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주시 사불국면 매호취수장에서 낙동강의 온수를 취수하여 도수관로를 통해 도남 정수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 취수장에서 보낸 물은 정수장 내 분말 활성탄 접촉조에 도착하여 물의 흐름을 안정화시킨 뒤 혼화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혼화지요? 혼화지. 예, 혼화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예. 예, 혼화지에서는 응집제를 투입하여 원수 내의 불순물과 잘 섞이게 한 뒤 침전지로 물을 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불순물들 다 걸러내나 보네요. 혼화지에서. 예. 침전지에서는 응집제와 불순물이 서로 뭉쳐 아래로 가라앉히게 되며 맑은 상등수만 여가지로 보내게 됩니다. 예. 이때 침전지에서 가라앉지 않은 미세한 불순물은 여가지의 모래층과 자갈층에서 걸러내어 깨끗하고 맑은 물을 정수지로 보내게 됩니다. 예. 정수지에서는 맑은 물에 염소를 투입하여 물속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며 정수 처리한 물은 송수펌프를 통해 수돗물을 저장하는 각 지역 배수지를 보낸 뒤 시민들의 가정으로 급수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군요. 뭐 혼화지,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아주 깨끗한 물을 이제 배수지로 보낸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렇게 준공된 수돗물 이번에 이렇게 준공된 수돗물은 시중에 판매되는 샘물보다도 더 깨끗하다고 하던데요. 이 수돗물 품질 믿어도 되겠죠? 예. 수돗물은 원수를 취수하여 수돗물을 생산, 각 가정까지 공급하기까지 체계적으로 수질 검사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물입니다. 예. 2023년도 원수 수질 검사 결과 매우 좋음과 좋음 등급이며 정수장 수질 검사, 일반 수도꼭지 수질 검사, 노후 수도관 지역 수도꼭지 수질 검사까지 검사 결과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자세한 수질 검사는 상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또한 수도시설 무인 시스템 구축으로 수돗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24시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수장, 정수장, 배수지의 수질 사항을 실시간 감시 및 제어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상주시의 수돗물 믿고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예, 얼마나 상주시 수돗물이 깨끗한지 상주시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다는 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혹시 그 지자체마다 이렇게 이 수질 이렇게 비교도 좀 하시나요, 혹시 팀장님? 다른 시군하고 좀 이렇게 비교해봐서 상주시 수질이 뭐 어느 정도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나요? 아니, 전국 수질을 저희들 상수도 협회 보면 홈페이지에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아, 전국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아, 그렇군요. 예. 자, 앞으로 계획된 또 다른 상하수도 관련 사업이 있을까요? 예. 현재 상주시 상하수 사업소에서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 지방 상수도 현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도남 정수장이 확정됨에 따라 상수도 확정 사업을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따라 장대 미급 수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수율이라는 게 뭔가요?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총 송수량 중에서 도금 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을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생산한 그 총 송수량 중에서 얼마나 이제 각 가정으로 쓰이게 되는가, 그 요금 수입으로 얼마나 들어오는가, 이 비율을 말하는 거군요. 유수율. 네, 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네. 낙동강물은 영남의 적절이며 공공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끼고 잘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시민들께서는
물환경 보전과 물절약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남 정수장 준공 소식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상주시 김보배 상수도 시설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오늘도 뭐 다룰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좀 간단히 좀 확인해 주시죠. 먼저.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를 물어봤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0.2%로 직전 조사보다는 조금 내려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56.1%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상승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인데요. 직전 조사부터는 조금씩 내려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씩 윤석열 대통령 상승세가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정당 지지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조금 개요가 다릅니다. 조사 시점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실시된 조사 결과이고 전국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43.1%, 국민의힘 41.9%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두 정당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는 내려왔고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는 조금 올라간 결과로 나타나서 대체적으로 최근에 보도에서 나오는 평가는 민주당이 공천 파장으로 인해서 지난주까지는 상당히 시끌벅적, 치명적 타격을 입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만 주말을 관통하면서 지난주 후반부터는 이 공천 파장이 파열음이 조금 가라앉고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회복되는 양상인데요. 이 이후에는 조금 있다가 아마 허한구 앵커께서 질문 안 할래 안 하실 수가 없을 텐데 바로 조국 전 장관, 조국혁신당 대표이동장과 김부겸 전 총리의 선대위원장 참여가 이유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요, 다른 군소 정당들은 조사된 게 없나요, 혹시? 양당 말고? 왜 안 됐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녹색정의당 1.5%, 개혁신당 3.1%, 새로운 미래 1.7%로 나타났는데 이 조사에서 많이들 궁금하신 조국혁신당은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간 이유가 조국혁신당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7일날 정당 등록을 한 이유가 있고 이 조사가 7일부터 시작돼서 포함이 안 됐고요. 그 정도 7일 조사 직전에 이제 조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정당 지지도에는 잘 안 들어도 요즘에는 조국혁신당이 비례투표는 어느 정당이 하겠느냐 이 질문에 주로 조사가 질문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부분도 바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이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로 실시한 결과인데요. 이 조사에서는 비례투표를 그렇다면 어느 정당이 할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이게 상당히 요즘에 많이 보도가 됐고 주목이 되고 있는 조사 결과인데요. 일단 국민의힘의 위정정당입니다. 37%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은 25%. 예. 조국 신당, 혁신당이죠. 예. 15%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비례투표 정당에서 개혁신당은 5%, 이준석 대표죠. 예.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죠. 2%인데 조국 신당 15%인데 예. 이보다 더 높게 나온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조사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나온 조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젠가 그젠가. 수치를 말씀드리면 그것도 개요 또 말씀하셔야 되니까. 제가 다 말씀드려야 돼서 그런 조사가 차간 내가 뭐 찾을 수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요즘에는 하도 방심위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 개요를 소개 안 해주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서 일단은 요건 일단 개요가 준비 안 돼서 소개해드리지 않는데 그런 결과도 있을 거다 이렇게 좀 흐릿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정신 아주 그냥 숨가쁘게 소개를 쭉 해주셨습니다. 예, 대통령 긍정 지지율, 지지율과 또 정당 지지율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의대 정원 확대 이거는 좀 놔뒀다가 시간 되면 나중에 여쭤보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번 주 내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종섭 런종섭이라고도 어떤 매스컴에서 좀 부를 정도로 이 출국 과정이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웬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는 거 여기에 한번 놀랬고 또 알고 보니 출국 금지 상태였고 다음날 출국 금지를 또 해제를 하고 바로 또 며칠 안 돼서 하루 이틀 지나서 바로 또 호주로 도망가듯이 출국을 해버리고 호주 가서도 거의 취재진들을 다 피해서 이렇게 도망 다니듯이 다니고 누가 봐도 좀 이상합니다. 예, 왜 이렇게까지 지금 하나 이게 속이 좀 다 들여다보는 이런 행동. 자,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국정 운영도 그렇지만 총선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지 여부를 떠나서 변수가 될지 여부를 떠나서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황한구 앵커가 설명을 했듯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의혹 확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본질적인 부분은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가 돼서 이른바 이제 호주로 도망가는 것 아니냐. 이 해병대 관련된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경찰 이첩 부분 이것이 이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관련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 이 부분이 수사가 명확하게 명쾌하게 일단락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려둔 상태고 그 부분은 그러면 법무부가 모르고서 이 출국 금지 명령 자체도 확인을 안 하고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적법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출국을 하려면 우리가 출입국에 관련된 부분들 다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는 핵심은 이 부분이다. 논란이 유발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이 부분이 명쾌하게 처리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거든요. 이종섭 전 장관이 이른바 휴대폰을 제출하고의 여부 또 호주로 가고의 여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이첩이 됐고 박정훈 수사단장과 관련된 부분이 왜 명쾌하게 그러면 어떤 내용이 진위 여부가 진상인 것이지 내용이 규명이 안 돼 있어요. 최상병 유족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더군다나 세 번째 부분인데 왜 그러면 이 총선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 이 논란 유발이 그대로 진행이 됐느냐 전개가 됐느냐 이 부분도 납득이 안 돼요. 그렇다면 진작에 좀 더 속도를 높여서 공수처가 됐든지 6개월 전에 규명 절차가 이루어지든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정부의 설명은 앞으로도 계속 호주 대사로 가더라도 언제든지 와서 또 소명할 수 있는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근데 일단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 누구도 생각해보고 또 판단해볼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왜 자꾸만 명쾌하게 또 법과 원칙에 맞게끔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논란이 확산되고 이 부분이 이른바 오히려 호주로 당당하게 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호주 대사로 가서 국방 관련 사안이 됐든지 이슈가 됐든지 그 부분에 전문가로서 일을 해야 될 때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호주로 왜 갔을까 그냥 수사를 피한 것일까 이런 의심과 의혹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총선에 미치는 영향인데 저는 뭐 이것 하나로 총선이 결정적인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예. 방금 전에 제가 리얼미터 대통령의 국정적인 지지를 말씀드리면서 좀 주춤하다. 이 주춤한 이유 중에 그 일부분이라도 이종섭 전 장관 관련된 부분이 차지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주춤하거나 조금이라도 내려가게 되고 그 결과가 이 현상이 이 총선의 국민의힘 집권 여당에게는 조금이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부담이 된다는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간에서는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이었잖아요. 이게 그 수사 외압 사건의 또 다른 외압 사건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는 거고 이게 분명히 국민의힘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될 그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일련의 그 행동들이었단 말이에요. 지난 일주일간. 그렇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밀어붙인다는 거. 이 뒤에 또 얼마나 또 엄청난 게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또 의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도 건강이라든지 또는 어떤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걸 단단히 좀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허앵크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 이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될 법인데, 될 일인데, 그것을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더 논란과 의심스럽게, 이렇게 되면, 중도 유권자들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적어도 지금 해병대 출신의 일반 유권자들도 납득을 못하겠다라는 반응이 게시판이나 누리집에서 나오고 있다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보다 더 명쾌한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호주의 공영방송이라고 ABC 방송이라고 있다는데 뭐 우리 뭐 KBS, MBC처럼 여기서도 이 쭉 일련의 과정을 다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한다. 뭐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보면은 신임 그 호주 대사 가는 과정 보면은 그 대사 신임장 있잖아요. 대통령이 주는 신임장 그 원본도 없이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사보만 들고 가고 또 대사 기본 교육도 받고 가는데 원래는 기본 교육도 없이. 아그레망이라고 합니다. 아그레망. 그래서 예, 어떤 동의. 지금 방금께서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것이 호주는 우리와의 이른바 동맹국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리와의 관계가 자원으로서도 그렇고요. 또 군사 외교로서도 남반구에서 북반구의 대부분의 이른바 주요 국가들이 있으면서 남반구에서는 3대 국가가 바로 호주와 브라질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브릭스에 소속이 된. 그렇다면 호주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 방위 관련 업무로서도 지금 호주 그리고 인도 또 미국은 또 중국의 견제를 또 높이기 위해서 견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쿼드 같은 그런 안보 협력 안보 동맹체도 결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가는 이유는 그만큼 호주로서는 기대감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오기도 전부터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논란이 빚어진다면 호주로서는 상대적으로 외교 대사인데 엠버서더인데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더 명확히 하고 굳이 3월 초에 이렇게 출국을 해야 됩니까? 오히려 총선 이후에 총선에 대한 부담도 주지 않기 위해서 총선 이후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모든 부분을 일단락하고 난 이후에 4월 말이든 5월 초에 갈 수도 있고 그때까지는 차석 대사가 대행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왜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을까?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의 평균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라면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보입니다. 참 아쉽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래요. 자꾸 여쭤보는 게 우리 그 왜 취임 초기에 그 국방부 방빼 그거 있었잖아요. 갑작스럽게 뭐 한 달 내에 뭐 방빼라 그래서 뭐 옆에 그 합창 건물로 급작스럽게 옮겨가고 또 외교 공간도 외교 공간도 뭐 방빼라 그래서 또 갑작스럽게 또 이전을 하고 외교부 장관의 이 관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또 호주 대사도 방빼 아닙니까? 기존 대사가 뭐 1년 4개월 만에 이번에 또 교체됐다고 하는데 기존에 또 업무도 아주 호평을 받고 있는 아주 잘 수행하고 있다고 그런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캥거루가 놀랄 일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양당 지금 선거대책위원장
선대위원장이 지금 임명이 됐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3도 체제, 김부겸, 이해찬, 이재명 이렇게, 국민의힘은 한동훈 총괄, 그다음에 이제 윤재옥,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 이렇게 선대위원장이 임명이 됐는데요. 예,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결과적으로는 3월 한 달 동안은 이른바 대혈전입니다. 말 그대로 양 진영 간에 한치 양보 없는 혈전이라면 결과적으로는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전략이 뭔가 하는 것이고, 서로의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칼을 빼들었고, 과연 국민의힘은 지금 공동선대위 체제가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만, 또 다른 좀 효과가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조사도 앞서가던 국민의힘이 이번 조사에서는 41.9%, 민주당이 43.1%니까 팽팽하기는 합니다만 민주당의 지지율은 올라갔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내려왔다는 것이거든요. 여기가 어떤 우리가 이유를 꼽을 수 있겠냐면 그동안 정말 큰 타장이 있었던, 아주 최근까지도 박용진 의원이 또 경선에서 패배하는 등 여러 가지 또 구설에 오르긴 했습니다. 물론 그걸 이제 보는 시각을, 평가하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이 공천과 관련된 파장, 또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보완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카드를 빼들었어요. 그것이 집안 내부를 단속할 수 있는 이해찬 전 대표, 그리고 대외적으로 중도층에게 좀 효과적으로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 그렇다면 이건 나름 효과를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카드 또 전략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하면 그동안 국민의힘은 한동훈 장관의 효과를 상당히 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서 이제 이 공천이 일단락되고 난 이후에는 뭔가 특별한 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 매체에서는 중도층이나 또는 수도권을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지금 격전지에 또는 주요 지역구의 여론조사, 선거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시면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격전지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민주당이라면 더 유리한 조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뭔가 좀 필승의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일단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좀 보충할 수 있고 또 보완할 수 있는 김부겸 카드가 나왔다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카드 왜 뭐가 있는가. 지금 보도 기사가 나오기로는 어제 또 그저께 계속 많이 나왔던 건 이뇨한 전 위원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뇨한 전 위원장이 여러 가지 어떤 다목적 카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장관의 효과는 지금까지는 뿜뿜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한 28, 9일 동안의 이 선거 혈전에서는 뭔가 좀 더 노련하고 좀 노숙한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호남 출신이면서 미국인이고 한국인이고 또 북한과도 관련이 있고 최근에 또 대통령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의사 정원학대에 대한 갈등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뇨한 전 위원장이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카드가 좋을 텐데 이런 카드가 나오지는 않고 공동선대위 지금 나경원, 원희룡, 윤재호, 안철수인데 다 지역구를 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연 국민의 카드, 그렇습니다. 국민의 카드의 필성 전략 카드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지금 질문과 또 의문이 나오고 있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이뇨한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위성정, 국민의 미래 거기에 이제 공천 신청을 했고 또 여기 또 선대위원장 갈 것 같다 그런 보도도 좀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은 이탈층들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조국혁신당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현상 분석이 짧게 요약을 드리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나 혐오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받아낸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 외에 플러스 알파를 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는데 그게 방금 전에 허잉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아무리 이 위성정당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미래에 이뇨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됐다 누군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좀 견인해 줄 수 있는, 더군다나 지금
의대 정원 확대 관련된 부분도 의료 공백과 맞물려서 조금 이 이슈도 좀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예. 과연 그런 것들을 다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가 국민의힘은 절실한 시점으로 분석됩니다. 예, 선대위 국민의힘 좀 아쉽다라는 말씀이시고 오늘 도태우 후보 얘기를 꼭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이미 지나버렸네요. 예, 그럼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